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예, 드디어 4월 1일입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국민TV 매일 TV 뉴스 뉴스K가 방송됩니다. 어제 시험방송 시청했던 분들 많은 기대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뉴스들, 지상파, KBS, MBC, SBS 그리고 종편들 뉴스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공정한 시각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여주는 뉴스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TV 저녁 9시 뉴스 국민 뉴스K는 바로 그런 국민들의 여망에 발맞추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처음부터 특종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지상파 텔레비전이나 종편으로부터 그 불공평한 시각과 시선의 불만을 느끼셨던 분이라면 아마 어느 정도 만족은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시청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이제 첫 출발하는 뉴스K가 대한민국의 공정 언론으로서 가장 윗자리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하시려면요. 지금 조합원 가입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어제 저녁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제 4월부터는 월 사용료도 징수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 5만 원, 1구자 이상을 납입하시면 되지만은 4월부터는 매달 10,000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1,000원씩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니멈 최저 11,000원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점 아시고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팟캐스트 팟빵에 게시판을 보니까 뒷바꾸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오늘 가입하고 출자했다. 매달 한 구자씩 정자해서 고1 딸님에게 유산으로 주례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샤비님도 개국 1주년 축하드리며 늦었지만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도 납부했다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라디오 비평도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원래 이 개편이 되면은 약간의 불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음악이 잠깐 잘못 나왔는데요. 자,
실패한 정권이 바뀌지 않는 국가는 쇠퇴한다. 실패해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부패하고 부실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오늘 한겨레신문 야당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한 김동조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그 국가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해도 정권 유지할 수 있다면 부패하고 부실해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영에 실패한 정당 계속 집권하면 국가 파탄이 생깁니다. 국가가 파탄나면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독재가 나쁜 것은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앞면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동전을 던지다 보면 언젠가는 뒷면이 나오듯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독재도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김동조 씨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김동조 씨가 지적했던 시점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이길 거라고 봤던 겁니다. 지지율만 보면은 문재인이 박근혜 이길 가능성 특히 초반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박근혜를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훨씬 나은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철수가 후보를 사퇴하고 진보 진영이 단일했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이명박이 실패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실패한 정권은 바뀌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명박은 실패한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실패한 정권도 바꾸지 못한다면 야당의 역량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김동조 씨의 지적이고 저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불안한 야당 오늘 한겨레신문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가 새정치라는 구호와 낡은 실천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야당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저도 소개해드립니다. 얼마 전 89살로 세상을 뜬 영국 노동당의 전설 토니 벤은 과거 노동당 정부에서 여러 번 강요를 지냈고 무려 47년 동안 의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흥미롭게도 그는 집권당의 강요로 일한 이후 더 급진적이 되었다. 집권을 해서 자신이 강요가 되어도 관료, 기업가, 미디어 등 실질 권력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고 선거로 집권한 정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좁다고 봤기 때문이다. 2001년 총선에서 그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위해서였다. 그 이후 그는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에 나서는 거리의 정치가가 되었다. 영국 노동당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 벤, 그 심정 이해할 만합니다. 집권을 해본들, 자기가 강요가 돼본들, 관료와 기업과 미디어 등 실질 권력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수십 년 의원 생활과 강요 경험을 가진 관력 있는 정치가들이 포진해 있고 당을 지원하는 막강한 노조와 정치자금 공급원이 있고 수십 개의 싱크탱크와 후원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정책 담론을 생산해내고 진보적인 주류신문과 공영방송이 있는 영국에서도 현재의 노동당으로는 유럽에서도 가장 심각한 불평등과 실업, 높은 교육비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새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영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노조 조직률이 가장 낮은 남유럽 국가들, 그리스 이런 국가들이 바로 유럽에서 노조 조직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들보다도 노조 조직률이 더 낮으며 지역의 정치 조직도 없고 싱크탱크 아예 한 개도 없고 대다수의 방송 채널이 매일 야당에게 불리한 보도만 쏟아내고 주류 보수신문이 툭하면 색깔 시비를 하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한국에서 도대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김동춘 교수의 한탄입니다. 선거가 다가왔으니 우선 당을 만들고 차기 대권 후보의 인기액이 돼서 지방선거에서 이겨보고 대선을 준비하자는 대안밖에 없을까?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불만이라는 반사이익에 기대어 선거에 이겨보겠다는 하루살이 선거정치, 자신만 가문의 영광을 누리자는 입신출세 정치 등 낡은 정치의 전형 아닌가. 더구나 국가기관의 선거 부정, 간첩 조작 등 중대 범죄와 전면 투쟁하지 않고 여당의 지방선거 무공천 약속 파기를 비판하지 않으니 이 정권과 사실 입장이 같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야당을 지지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신당의 두 대표 안철수와 김한길이 통신료이나 등록금 문제 민생 탐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이미 10년 전부터 시민단체가 했던 일입니다. 국정원이 현실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무슨 민생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거라는 거,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사회 변화의 과정이자 결과일 따름입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대중의 분노와 열망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 정치의 달인이었던 영국 노동당의 전설 토니 벤이 바로 바깥에서 싸움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뭘 말해주는 겁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관료, 기업, 사법부, 언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노선과 지도력, 정밀한 정책, 대중의 참여와 행동 없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요행이 집권을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바로 그러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네. 나는 김대중, 김영삼 밑에 들어가서 현실 정치의 힘에 기대어 변화를 일으키겠다던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밑으로 내려가 지역 정치를 일궜다면 지금쯤은 새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을 것이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좌초의 경험을 냉정하게 복귀해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면 야당이 오늘처럼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야당은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다른 기반이 있을 때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다. 네, 운동권 출신들이 변신해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운동권 뭡니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으로 그야말로 위기화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 바로 운동권의 이념이고 신념이었다면 그들의 신념은 이제 실패한 겁니다. 그들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고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가서 모택동의 용어를 빌린다면 하방을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읽었더라면 지금 새로운 정치의 대안은 이미 태동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김동춘 교수의 지적입니다. 예상이 틀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지방선거는 신당의 무덤이 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원점에서 거론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붕 뜬 구호나 무슨 민생 탐방이냐 하는 그따위 정치공학 대신에 실질 권력을 바꾸려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선거라는 게 뭡니까? 정치라는 게 뭡니까? 바로 대중의 분노와 열망을 담는 그릇.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분노와 열망을 담지 못하는 야당,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안철수, 김한길의 야당 맹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 스타를 모집합니다. 형식, 내용, 출연자의 제약이 없습니다. 40분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주세요. 3개월 단위로 1등을 선정해 100만 원을 드리고 국민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특전까지 드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통해 매주 방송될 팟캐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K-팟 스타. 역량 있는 도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라디오 메모 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지윤맘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비님, 그리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콩두님, 그리고 경기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의 지혜아빠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조합을 가입하시고 출자금을 납입하시더라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끔씩 나 출자금 냈는데 왜 안 냈다고 그러지?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만 곧 바로 잡힙니다. 자,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김동조 씨, 야당의 미래라고 하는 한겨레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기초공천 제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고 관철했다. 그렇게 해서 통합야당이 생긴 겁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하느냐?
수능 폐지를 주장하던 새아빠는 아들에게 수능을 보지 말고 대학을 가라고 한다. 아들은 황당하지만 엄마는 말이었고 새아빠는 수능이 나쁠 뿐이지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들의 검투를 빈다라고 김동조 씨는 비유를 했는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초공천 새누리당은 합니다. 기초공천을 수능에 비유한다면 수능이 나쁘니까 수능 보지 말고 대학 가. 근데 다 수능을 봐요. 근데 수능이 나쁜 거니까 나한테 책임 없어. 대학 못 가더라도. 이게 바로 안철수의 새정치입니다. 예. 물론 약속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기초공천 정치권이 모두 없애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야당도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에서는요. 김정권 정치부 차장이 선명해지는 육사 선거구도라는 칼럼을 통해서 바로 이런 상태에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줍니다. 들어봅시다. 4일 치러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10개 광역단체장직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야당은 6개만 얻었을 뿐이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여당이 232개 선거구 가운데 113곳을 승리하며 절반 가까이를 점령했고 야당은 74곳 승리에 머물렀다. 투표율은 52.7%로 저조했다. 예, 이건 4월 1일이 만우절이니까 거짓말로 한 육사 지방선거 가상 시나리오 아닙니다. 1998년 6월 4일 제2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실제 결과입니다. 당을 특정하지 않고 여야를 구분한 것은 당시 야당은 한나라당 하나였지만 여당은 DJP 연합으로 정권을 잡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대 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6.4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요즘 야권은 선거일도 똑같은 16년 전의 6.4 지방선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 지금의 야당이 그때 여당이었죠. 14년 전. 당시 선거에서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정치권의 통솔을 뒤엎은 유일한 사례였다는 점에서 야권은 선거 역사를 새로 쓰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선 분위기입니다. 신장개업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닉에 빠진 이유는 모두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은 공약을 번복했고 구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통합까지 감행하면서 무공천을 선언하는 바람에 바로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현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기호 1번을 유지하게 되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무더기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한 신당 출마자를 상대로 1대 다의 싸움이 되니까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게 뻔합니다. 때문에 신당 내부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등 현실론을 들어서 무공천 선언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쯤 되면 정치 정말 알다가도 모를 판입니다. 기초공천 폐지는 위헌 등 부작용이 크다며 공약을 뒤집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무공천은 정당 정치 포기라고 들이대면서 야당에게 공천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신당은 새정치 약속과 선거 참패라는 현실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현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약속을 버젓이 파기한 쪽은 멀쩡한데 약속을 파기당한 쪽은 오히려 내용 직전까지 이런 상황 자체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현재로서는 신당 지도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합의 고리가 된 약속을 뒤집어놓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론을 쫓아서 공천을 한다고 한들 필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는 기초선거 지역구별로 야권 단일화를 시도하자 인구 10만 이하는 무공천하는 방안과 여당과 협의하자는 등 각종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지만 지도부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당 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회담을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도부는 정부 여당을 향해 무공천 공약 준수를 외치며 전국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서명 작업에 들어갔고 일부는 서울광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강수까지 두고 나왔다. 신당이 이른바 약속정치 대 거짓정치 프레임을 제시한 것이다. 네. 신당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약속을 지키라면서 박근혜와 영수회담을 안철수가 요구하고 나서긴 했습니다마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정치가 생물이듯 선거도 구도에 따라서 승패가 움직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천안함 사건으로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나라당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북풍이 역풍으로 바뀌는 바람에 도리어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와 신당 지도부의 승부수가 핵심 변수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지만 일단 구도는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신당이 제시한 프레임에서는 2% 부족함이 묻는다는 것이 바로 한국일보 김정건 정치부 차장의 지적입니다. 그 부족함이 바로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며 지방선거 완주 의사를 고집하던 안철수 대표가 돌연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게 불과 한 달 전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이런 거죠. 안철수 대표가 먼저 자신의 약속 파기를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게 순수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구도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야말로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결국 가는 게 야당의 정도입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물론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촉구 차원에서 유용한 카드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저쪽에서는 이미 1번 공천을 하겠다는데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숙고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라디오 이게 이제 음악을 틀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빨리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또 5분 일찍 끝납니다. 결국은 이제 스트리밍으로 청취하는 인터넷 방송에서도 항상 음악의 저작권 문제 늘상 문제가 되죠.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음악이 없는 방송이 되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칼럼은요. 요즘 제가 이 양반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일선에서 기자로 일할 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자인데 지금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4월 1일 오늘 한국일보 이충재 칼럼의 제목은 이명박 검찰, 박근혜 검찰입니다. 아주 훌륭한 검찰에 대한 쓴소리입니다. 들어봅시다. 이명박 정부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고 어떠한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이 조직을 지켜내는 조직의 수호자. 그것이 바로 MB 검찰의 실체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발표한 이명박 정부 검찰 보고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검찰의 추악한 모습은 그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유감없이 드러났다. 대통령 퇴임 후 살 집을 나랏돈으로 헐값에 그것도 아들 명의로 매입한 사건이 실체였다. 미적거리던 검찰은 8개월이나 지난 후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정권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이 들끓자 특검이 임명돼 청와대 경호처장 등 여러 명이 기소되고 법원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로서는 굴욕적인 일인데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엉터리 수사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서 재수사까지 했는데도 몸통은 철저히 피해갔습니다. 당시 몸통은 청와대였죠. 이명박의 신복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 중간 간부들만 마지못해 사법 처리하고 불법 사찰을 기획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아온 청와대 고위층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사찰 내용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VIP 1심 충성권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전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인 한상대 검찰총장은 대통령 보호에만 급급했습니다. 오죽하면 보다 못한 부하들이 금난을 일으켜서 검찰총장을 쫓아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잠깐이나마 정치검찰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리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 역시 검찰로서는 기대를 부풀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데는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의 영린을 건드려 내몰리면서 검찰은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권력은 통치를 위해 검찰에 고삐를 죄고 검찰은 출세를 위해 정권에 충성해온 관행이 다시 굳건해졌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는 정치검찰의 완벽한 회기를 보여줬다. 애초 이 사건의 본질은 여권 인사들이 중요한 비밀로 분류된 대화록을 끄집어내 선거에 악용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여권의 사초패기 여론몰이에 부응해 사건을 비틀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명백한 범법행위인 대화록 유출 수사는 겨우 신용만 냈다. 수사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꽝구워 먹은 소식이다. 최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이 전방위로 나서 혼외 의심 아들의 개인정보를 캐내려 한 사실을 진작에 밝혀내고도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 관련자 소환은커녕 몇 달 동안 법리 검토만 하더니 정당한 감찰 활동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래놓고 최 전 총장의 개윈 비위 의혹에는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도덕성에 흠집을 내 불법 사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전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다. 청와대만 만나면 주춤거리는 모습이 이명박 검찰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재수사까지 하면서 망신을 당했던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 정말 박근혜 후보 선거 직전 그런 얘기 했었죠.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일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자 환상임이 드러나는데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한없이 나약하면서도 힘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검찰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는 권력자의 1만 분의 1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황제 노역 파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검찰의 독립성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될 뿐입니다. 검찰총장은 언제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올 각오로 정치 권력자를 상대해야만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우선이지만 검찰 스스로도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검찰이 자꾸 정치 권력에 아부하면 국민은 머지않아 검찰을 버리려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박근혜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고 어떤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박근혜를 지켜내려는 박근혜의 수호자, 그것이 바로 박근혜 검찰의 민낯이다,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더 화나는 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만행과 망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게시판에서 아나떡님이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방금 이 계좌 정자했다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캡틴 노님께서 조합원 방금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니까 방통위원장을 놓고 흠투성이 최성준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때는 최수중이가 앉아있으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죠. 이거 보통 자리 아닙니다. 아무나 갖다 앉힐 그럴 자리 아니죠. 오늘 한겨레신문이 왜 흠투성이 최승준이는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사설로 지적하느냐 들어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자유 탄압에 일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성준이라고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과연 방통위원장으로 적격이 있냐 하는 의문은 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에는 전혀 문외한이라는 그런 현직 부장판사가 과연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방송 관련 중대 현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건 사실 정당한 의구심입니다. 물론 어떤 자리든 아무나 갖다 놓으면 다 일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자리인데 현직 부장판사를 거기다 갖다 앉히려는 그런 발상을 이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열받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도 자격 시비가 붙을 일인데 그에 더해서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각종 의혹까지 지금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아주 그냥 떼거지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뒤가구린 고위공직자라면 빼놓지 않고 저지르는 부정인데 최 후보자도 비켜가지 않았다.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시 역세권 대지를 사들여 5배의 시세 차익을 얻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칙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1억 4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고시준비생 장녀가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632만 원을 탈루했다가 후보자로 내정된 뒤 부랴부랴 납부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투기에 빠지지 않는 걸 보면은 결국은 고위공직자로 출세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부동산 투기, 부동산에 관한 그야말로 고급 정보들을 접해서 돈이나 벌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최성준 후보자가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있을 때 당시 안전기획부, 지금의 국가정보원, 과거의 중앙정보부입니다. 당시 안전기획부가 청구한 한겨레신문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준 것도 최근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기부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유례없는 언론 탄압이라는 지탄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가 여기에 연루됐다는 그런 사실은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에요.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기는 아예 그냥 기본으로 나중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야당에서 고위공직자를 임명을 했는데 부동산 투기가 나오면은 새누리당이 도대체 무슨 주둥아리로 비판할 것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건 그렇다 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직 부장판사님께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있을 때 언론 탄압의 그야말로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한겨레신문사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최 후보자는 자격 논란이인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와 견주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고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방통위에서 자격 미달이라며 퇴짜를 놓았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서야 방통위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방통위가 내놓은 거부 사유는 유관기관 경력이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 후보자의 추천 과정과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험이 풍부한 방통위원 후보자는 억지로 밀려나고 경험도 없는 데다 도덕성과 소신에서 하자가 많은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후보자,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했는데 방송통신위에서 퇴짜를 놨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청와대에서 시키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방통위원 후보자, 경험이 풍부하고 방통위원 후보자로서 적합한 사람은 오히려 밀려나고 경험도 없고 도덕성과 소신에서도 하자가 많은 사람은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밀어붙인다면 과연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은요. 언론 자유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고 방송의 공공성 보장에 어울릴 만한 그런 도덕적 품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뭐 이명박 때도 아무나 그냥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멘토라는 사람 아무데나 갖다 앉혔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박근혜 정권 도대체 사법부에 뭔 죄를 짓는지 여기저기 사법부 사람들 끌어다 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에 하자가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언론 탄압에 연루된 사람을 언론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버젓이 내놓을 수 있는 그 강심장이 오히려 더 분노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야